삼국사기 14권 3대 대무신앙입니다. 대무신앙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무휴리고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장성에서는 영웅다운 호글로 큰 지략을 지녔다. 유리왕 제2 33년 갑술년 서기 14년에 무휴를 태자로 삼았는데 그때 나이가 11살이었다. 이때 이르러 즉위하니 어머니는 송시로 다물구강 송량의 딸이다. 19년 1월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 사면하였다. 백제 백성 1천여가 와서 투항하였다. 20년 3월에 동명왕 사당을 세웠다. 20년 9월에 임금이 골구천에서 사냥하다가 신령스러운 말을 얻어 거루라 이름 지었다. 20년 10월에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통해 붉은 까마귀를 보내왔는데 머리는 하나에 몸이 둘이었다. 처음에 부여 사람이 이 까마귀를 얻어 임금에게 바쳤는데 어떤 이가 말하였다. 까마귀는 검은 것이다. 지금 변하여 붉게 되고 또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이니 두 나라를 아우를 징조이다. 부여 임금이 아마도 고구려를 얻을 것이다. 부여왕 대소가 기뻐하며 그것을 보내고 아울러 어떤 사람의 말도 알려주었다. 임금이 여러 신하와 의논하고 답하였다. 검은색은 북방의 색인데 지금 변하여 남방의 색이 되었다. 또 붉은 까마귀는 상스러운 징표인데 그대가 그것을 얻었으나 가지지 않고 나에게 보냈으니 두 나라의 존망은 아직 알 수 없다. 부여왕 대소가 이를 듣고 놀라며 후회하였다. 서기 21년 12월에 임금이 군사를 내어 부여를 치러 비류숫가에 다다랐다. 물가를 멀리 바라보니 마치 어떤 여인이 솥을 들고 노는 것 같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단지 솥만 있었다. 임금이 그것으로 밥을 짓게 하니 불을 떼지 않고도 솥이 저절로 열이 났다. 밥을 지을 수 있어 모든 군사가 배불렀다. 갑자기 한 장부가 말하였다. 이 솥은 우리 집 물건이다. 내 누이가 잃어버렸는데 임금이 지금 이를 얻었으니 지고 따르게 해주기를 청한다. 마침내 그에게 부정시라는 성시를 주었다. 이물림에 이르러 잠을 자는데 밤에 새소리가 들렸다. 동틀 무렵 사람을 시켜 찾아보게 하다가 금 옥새와 병장기 등을 얻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하늘이 주신 것이다. 임금이 절하고 받았다. 길을 떠나려 할 때 한 사람이 있었으니 키는 9척가량에 얼굴이 희고 눈에 광채가 있었다. 임금에게 절하며 말하였다. 나는 북명 사람 계유이다. 대왕이 북쪽으로 부여를 공격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내가 따라가서 부여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한다.
임금이 기뻐하며 이를 허락하였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적국 사람 마로이다. 긴 창으로 인도하기를 청한다. 임금이 또 이를 허락하였다. 서기 22년 2월에 임금이 부여국 남쪽으로 진군하였다. 그 땅은 진흙길이 많아 임금이 평지를 골라 진영을 만들고 안장을 풀어 군사를 쉬게 하였는데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다. 부여왕은 온 나라를 동원하여 출전해서 고구려가 준비하지 않는 사이에 불시에 습격하려고 말을 채찍질하여 전진하다 진창에 빠져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게 되었다. 대무신앙이 이에 계유에게 지시하여 계유가 칼을 빼서 울부짖으며 공격하니 부여의 많은 군사가 쓰러져 버틸 수 없었다. 계유가 곧바로 나아가 부여왕을 붙잡아 머리를 베었다. 부여 사람은 이미 임금을 잃고 기력이 꺾였지만 오히려 스스로 굽히지 않고 여러 계보로 에워쌌다. 대무신앙은 군량이 다하여 군사가 굶주리므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에 대무신앙이 하늘에 영금을 비니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7일 동안 사람과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대무신앙은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게 하여 무기를 들려 진영 안팎에 세워 가짜 군사를 만들어 놓고 새끼를 따라 은밀하게 행군하여 밤에 탈출하였다. 골구천의 신마와 비리원의 큰 솥을 잃어버렸다. 이물림에 이르러 군사가 굶주려 일어나지 못하자 들짐승을 잡아 음식으로 주었다. 대무신앙이 엮고 나라에 이르러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며 말하였다. 내가 덕이 없어 경솔하게 부여를 공격하여 비록 그 임금을 죽였으나 아직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였다. 또 우리 군사와 물자를 많이 잃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 마침내 몸소 죽은 이를 조문하고 아픈 이를 문안하여 백성을 위로하였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대무신앙의 덕과 의에 감동하여 모두 나란 일에 몸을 바치기로 약속하였다. 서기 22년 3월에 신비로운 말 거루가 부여의 말 100마리를 거느리고 함께 학발령 아래 차례곡으로 왔다. 22년 4월에 부여왕 대소의 아우가 갈사수가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라 일컬었다. 이 사람은 부여왕 금하의 막내 아들로 역사책에는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 처음에 부여왕 대소가 죽임을 당하자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따르는 사람 100여 명과 더불어 압록곡에 이르렀다. 해두국왕이 사냥하러 나온 것을 보고 마침내 그를 죽이고 그 백성을 빼앗아 이곳에 이르러 비로소 도읍하였다. 이 사람이 갈사왕이다. 서기 22년 7월에 부여왕 종제가 나라 사람에게 말하였다. 우리 선왕이 죽고 나라가 망하여 백성이 의지할 데 없다. 임금 아우는 도망하여 갈사에 도읍하였다. 나 역시 못나고 어리석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없다. 이에 만여 명과 더불어 투항에 오니
대무신앙이 그를 왕으로 봉하고 연나부에 두었다. 그 등에 줄무늬가 있으므로 낙시라는 성씨를 주었다. 22년 10월에 계유가 죽었다. 처음 병이 위중하여 대무신앙이 몸속아서 안부를 물었다. 계유가 말하였다. 나는 북명에 미천한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비록 죽더라도 산 것과 같으니 보답할 것을 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무신앙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또 큰 공로가 있었으므로 북명산 남쪽에 장사 지내고 관리에게 때에 따라 제사 지내게 하였다. 서기 25년 2월에 을두지를 우보로 삼고 군사와 국정의 일을 맡겼다. 서기 26년 10월에 임금이 몸소 개마국을 정벌하여 그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위로하여 편안하게 하였다.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 땅을 군현으로 삼았다. 26년 12월에 구다국 왕이 개마국이 멸망한 것을 듣고 해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이로써 개척한 땅이 점점 넓어졌다. 서기 27년 1월에 을두지를 자보로 삼고 송옥구를 우보로 삼았다. 28년 7월에 한해 요동태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대무신앙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공격과 방어에 대한 계책을 물었다. 우보 송옥구가 말하였다. 나는 덕을 믿는 자는 번창하고 힘을 믿는 자는 망한다고 들었다. 지금 나라는 흉년이라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명분도 없이 출병하였다. 이는 임금과 신하가 결정한 정책이 아니고 필시 국경의 장수가 이익을 노리고 멋대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고 인심에 어긋나니 군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 험한 곳에 기대어 기묘한 계책을 내면 반드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자보 을두지가 말하였다. 작은 적은 강해도 큰 적에게 잡히게 된다. 내가 대항해 군사와 한나라 군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을지 헤아려 보았다. 깨로 칠 수 있으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대무신앙이 말하였다. 깨로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을두지가 대답하였다. 지금 한나라 군사가 멀리 와서 싸우는데 칼날을 당해낼 수 없다. 대왕은 성을 닫고 스스로 굳게 지키다 그 군사가 약해지기를 기다려 나가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 대무신앙이 그러하다 여기고 위남성에 들어가 수십일 동안 굳게 지켰는데 한해 군사가 에워싸고 풀어주지 않았다. 대무신앙은 힘이 다하고 군사가 지치자 을두지에게 일러 말하였다. 형세가 지킬 수 없는 지경이니 어찌해야 하는가? 을두지가 말하였다. 한나라 사람은 우리가 암석지대에 있어 샘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오래도록 에워싸 우리가 곤란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마땅히 연못에 잉어를 잡아서 수초로 싸고 맛이 좋은 술 약간을 함께
한 군사에게 보내어 대접하라. 대무신앙이 그 말에 따랐다. 그를 주어 말하였다. 내가 우매하여 한 나라의 죄를 얻어 장군에게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국경에서 이슬을 막게 하였다. 장차 후일을 받들 게 없어 변변치 못한 물건을 써서 좌우에 음식을 올린다. 이에 한나루 장수는 성 안에 물이 있어서 재빨리 성을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곧 답하였다. 우리 임금이 나를 둔하다 하지 않고 영을 내려 군사를 출동시켜 대왕의 죄를 묻게 하였는데 국경에 온 지 열흘이 넘도록 요령을 얻지 못하였다. 지금 보낸 글의 뜻을 들으니 말이 순리를 따르고 또 공손하여 감히 핑계대지 않고 임금에게 알리겠다.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물러갔다. 서기 30년 7월에 매구곡 사람 상수가 그 아우 위수 및 사촌 아우 우도 등과 더불어 투항해 왔다. 서기 31년 11월에 우레가 쳤으나 눈은 내리지 않았다. 서기 32년 3월에 대신 구도, 일구, 분구 등 세 사람을 내쳐 서인으로 삼았다. 이 세 사람은 비류부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바탕이 욕심이 많고 야비하여 남의 처첩과 소, 말, 재물을 빼앗아 하고 싶은 바를 마음대로 하며 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채찍질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성내고 원망하였다. 대무신앙이 이를 듣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동명성왕의 옛 신하들이라 차마 극형에 처하지 못하고 내쳤을 뿐이다. 마침내 남부 사자 추발소를 대신하여 부장으로 삼았다. 추발소가 이었고 부임하여 따로 큰 집을 짓고 살면서 구도 등을 죄인이라 당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구도 등이 앞에 이르러 말하였다. 우리들은 소인인 까닭에 왕법을 범하여 부끄럽고 뉘우침을 이기지 못하겠다. 원컨대 공이 허물을 용서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해준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추발소가 그들을 끌어올려 같이 앉아 말하였다. 사람이 잘못이 없을 수 없으니 잘못하여도 고칠 수 있다면 선함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에 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었다. 구도 등이 감동하고 부끄러워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대무신앙이 이를 듣고 말하였다. 추발소가 위험을 쓰지 않고 지혜로 잘못을 징계할 수 있었으니 유능하다고 이를 만하다. 대실시라는 성씨를 주었다. 32년 4월에 왕자 오동이 옥제에 놀러 갔을 때 낭랑구강 체리가 나왔다가 그를 보고 물었다. 그대의 낯빛을 보니 예사 사람이 아니다. 어찌 북국신앙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함께 돌아와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뒤에 호동이 나라로 돌아와 몰래 사람을 보내 최씨의 딸에게 알려 말하였다. 만약 그대 나라 무기고에 들어가 북을 찍고 나팔을 부수면 내가 예로 너를 맞이할 것이요. 그렇지 않는다면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앞서 낭랑에는 북과 나팔이 있어
만약 적군이 있으면 저절로 소리가 났다. 그런 까닭에 이를 부수게 한 것이다. 이에 최씨의 딸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몰래 창관에 들어가 붓과 나팔을 부수고 호동에게 알렸다. 호동이 왕에게 권하여 낭낭을 습격하였다. 체리는 붓과 나팔이 울리지 않아 대비하지 못하였다. 우리 군사가 엄습하여 성 아래에 다다른 뒤에야 붓과 나팔이 모두 부서진 것을 알았다. 마침내 딸을 죽이고 나와 항복하였다. 서기 32년 11월에 왕자 호동이 자살하였다. 호동은 임금의 둘째 왕비인 갈사구강 손녀에게서 태어났다. 얼굴이 아름답고 고와 임금이 그를 매우 아꼈으므로 호동이라 이름하였다. 첫째 왕비는 호동이 적자 자리를 빼앗아 태자가 될까 두려워하여 이에 임금에게 참소하였다. 호동이 나를 예로서 대하지 않고 아마 음란한 짓을 하려는 것 같아 대무신앙이 말하였다. 너는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미워하느냐? 왕비는 임금이 믿지 않는 것을 알고 장차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말하였다. 청컨대 대왕이 몰래 살펴보고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겠다. 이에 대왕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장차 죄를 주려 하였다. 어떤 이가 호동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가? 호동이 답하였다. 내가 만약 해명하면 이는 어머니의 잘못을 드러내어 임금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이니 효도라 이럴 수 있겠는가? 곧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32년 12월에 왕자 해우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사신을 한나라에 보내 방문하였다. 강무제가 그 왕호를 회복시켰다. 이때가 근무 8년이었다. 서기 37년에 대무신앙이 낭낭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 서기 41년 3월에 서울에 우박이 떨어졌다. 41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죽었다. 41년 8월에 매화가 피었다. 서기 27년 9월에 한 강무제가 군사를 보내 강을 건너 낭량을 침략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행으로 삼았다.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44년 10월에 임금이 죽었다. 대수천 벌판에 장사 지내고 대무신앙이라 이름하였다. 고구려 4대 민중왕은 이름이 해색주이고 대무신앙의 아우이다. 대무신앙이 죽었으나 태자가 어려서 정사에 나아갈 수 없었다. 이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여 임금으로 세웠다. 44년 11월에 사면하였다. 서기 45년 3월에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45년 5월에 나라 동쪽에 큰 물이 나서 백성이 굶주림으로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서기 46년 7월에 민중왕이 동쪽으로 사냥을 나가 흰 노루를 잡았다. 46년 11월에 혜성이 남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사라졌다.
46년 12월에 서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서기 47년 4월에 민중왕이 민중벌판에서 사냥하였다. 47년 7월에 또 사냥하다가 석굴을 보고는 좌우를 둘러보며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이곳에 장사 지내라. 모름지기 다시 능묘를 만들지 말라. 47년 9월에 동해 사람 고주리가 고래의 눈을 바쳤는데 밤에 빛이 났다. 47년 10월에 잠우락부의 대가인 대성 등 1만여 집이 낭낭에 가서 한나라에 투항하였다. 서기 48년에 민중왕이 죽었다. 왕후와 여러 신하가 유언을 어기기 어려워 석굴에 장사 지내고 민중왕이라 이름하였다. 고구려 5대 모본왕은 이름이 해우이고 대무신앙의 맏아들이다. 민중왕이 죽자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사람됨이 사납고 어질지 못하여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아 백성이 그를 원망하였다. 서기 48년 8월에 큰 물이 나서 산이 20여 곳 무너졌다. 48년 10월에 왕자 이걸 세워 왕태자로 삼았다. 서기 49년 봄에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북평, 의양, 상곡, 태원을 습격하였다. 요동태수 채동이 은혜와 신의로 대접함으로 다시 화친하였다. 49년 3월에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49년 4월에 서리와 우박이 떨어졌다. 49년 8월에 관리를 보내 국내에 줄이는 백성을 구제하였다. 서기 51년에 모본왕이 날이 갈수록 사납고 잔인해져 앉을 때는 항상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는 사람을 베고 누웠다. 혹은 사람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고 죽였다. 신하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활을 당겨 그를 쏘았다. 서기 53년 11월에 두로가 임금을 죽였다. 두로는 모본 사람으로 임금 곁에서 시중 들었는데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여 울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대장부가 어찌 우느냐? 옛사람이 말하였다. 나를 어루만지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이다. 지금 임금은 사납게 행동하여 사람을 죽이니 백성의 원수이다. 네가 그를 도모하라. 두로가 칼을 감추고 임금 앞으로 나아가니 모본왕이 끌어당겨 앉았다. 이에 칼을 뽑아 모본왕을 해쳤다. 마침내 모본 벌판에 장사 지내고 모본왕이라 이름하였다. 고구려 6대 태조대왕은 이름이 궁이다. 어렸을 때 이름은 어수이다. 유리왕 아들 고추가 제사의 아들이다. 어머니 태우는 부여 사람이다. 모본왕이 죽었을 때 태자가 못나고 어리석어 사직을 맡기에 부족하자 국인이 궁을 맞이하여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태조대왕은 태어나면서 눈을 떠서 볼 수 있었고 어려도 지덕이 뛰어났다. 나이가 7살로
태후가 수렴청정하였다. 서기 55년 2월에 요서에 10성을 쌓아 한나라 군사에 대비하였다. 55년 8월에 나라 남쪽에서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쳤다. 서기 56년 7월에 동옥저를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국경을 넓혀 동쪽으로 창해에 이르고 남쪽으로 살수에 이르렀다. 서기 59년 4월에 임금이 고안 연못에 가서 물고기를 구경하다가 붉은 날개가 달린 흰 물고기를 낚았다. 59년 7월에 서울에 큰 물이 나서 민가가 떠내려가거나 잠겼다. 서기 62년 8월에 동쪽으로 사냥 가서 흰 사슴을 잡았다. 나라 남쪽에서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쳤다. 서기 68년 8월에 갈사왕 손자 도두가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도두를 우태로 삼았다. 68년 10월에 우레가 쳤다. 서기 72년 2월에 관나부 패자 달고를 보내 조나를 정벌하고 그 임금을 사로잡았다. 72년 4월에 서울에 가물었다. 서기 74년 10월에 임금이 관나부 패자 설류를 보내 주나를 정벌하고 그 왕자 얼음을 사로잡아 고추가로 삼았다. 서기 77년 10월에 부여의 사신이 와서 뿔이 셋 달린 사슴과 꼬리가 긴 토끼를 바쳤다. 임금은 상스러운 것이라 하여 사면하였다. 77년 11월에 서울에 눈이 석자나 내렸다. 서기 98년 3월에 태조대왕이 동쪽으로 책성을 순행하였다. 책성 서쪽 계산에 이르러 흰 사슴을 잡았다. 책성에 이르러 여러 신하와 더불어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책성 관리에게 물건을 달리 나누어 주었다. 마침내 공적을 바위에 새기고 돌아왔다. 98년 10월에 임금이 책성으로부터 서울에 돌아왔다. 서기 102년 8월에 책성에 사자를 보내 어루만져 안심시켰다. 서기 105년 1월에 부여사신이 와서 호랑이를 바쳤는데 길이가 1장 2척이고 털 색깔이 매우 밝고 꼬리가 없었다. 태조대왕이 한해 요동에 장수를 보내 6현을 약탈하였다. 태수경기가 군사를 출동시켜 막으니 태조대왕의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105년 9월에 경기가 맹인을 격파하였다. 서기 107년 9월에 태조대왕이 질산 남쪽에서 사냥하다가 자줏빛 노루를 잡았다. 107년 10월에 동해곡 관리가 붉은 표범을 바쳤는데 꼬리 길이가 9척이었다. 서기 108년 봄에 크게 가물었다. 여름이 되었는데 땅에는 농작물이 없고 백성이 굶주림으로 임금이 사자를 보내 백성을 구제하였다.
서기 109년 1월에 사신을 보내 한에 가서 안제의 갈래를 축하하였다. 서기 111년에 사신을 보내 한나라에 가서 특산물을 바치고 현도에 속하기를 청하였다. 서기 114년 3월에 일식이 있었다. 114년 8월에 임금이 남해를 순행하였다. 114년 10월에 남해로부터 서울에 이르렀다. 서기 116년 3월에 일식이 있었다. 116년 12월에 눈이 5척이나 내렸다. 서기 118년 2월에 지진이 났다. 118년 6월에 임금이 예맥과 더불어 한나라의 hen도를 습격하고 화려성을 공격하였다. 118년 7월에 메뚜기 떼와 우박이 곡식을 해쳤다. 118년 8월에 관청에 명하여 어진이 착하니 효자 유순한 이를 추천하게 하였다. 호랍이 호름이 고와 홀몽과 스스로 살 수 없는 노인을 방문하고 옷과 밥을 주게 하였다. 서기 121년 봄에 한나라의 유주자사 풍한, hen두태수 요강, 요동태수 채풍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침략해서 예맥의 우두머리를 쳐 죽이고 병마와 재물을 모두 빼앗았다. 이에 태조대왕이 아우 수성을 보내 군사 2천여 명을 거느리고 풍안과 요강 등을 맞아 싸우게 했다. 수성이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했는데 풍안 등이 이를 믿었다. 그에 따라 수성이 험한 곳에 의지하여 대군을 막고 몰래 3,000명을 보내 현도와 요동의 두 군을 공격하여 그 성곽을 불사르고 2,0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121년 4월에 태조대왕이 선비 8,000명과 더불어 요대현으로 가서 공격하였다. 요동태수 채풍이 군사를 거느리고 신창으로 나와 싸우다가 죽었다. 공조연 용당과 병마연 공손포가 몸으로 채풍을 막다가 함께 진영에서 죽었다. 죽은 이가 100여 명이었다. 121년 10월에 태조대왕이 부여에 거둥하여 태우사당에 제사 지냈다. 백성 가운데 공궁한 사람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물건을 달리 나누어 주었다. 숙신사신이 와서 자줏빛 여우 가독과 흰매와 흰말을 바쳤다. 태조대왕이 잔치를 열어 그를 위로하고 보냈다. 121년 11월에 태조대왕이 부여로부터 서울에 이르렀다. 태조대왕이 수성에게 군사와 나라의 일을 통괄하게 하였다. 121년 12월에 태조대왕이 마한과 예맥 1만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나아가 현도성을 에워쌌다. 부여왕이 아들 위구태를 보내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한나라 군사와 힘을 합쳐 막아 싸우게 하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서기 122년에 임금이 마한 예맥과 더불어 요동을 침략하였다.
부여왕이 군사를 보내 구원하고 우리를 쳐부수었다. 서기 123년 10월에 패자 목도루를 자보로 삼고 고복장을 우보로 삼아 수승과 더불어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서기 124년 9월 금엄 경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124년 10월에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문하였다. 124년 11월에 서울에 지진이 났다. 서기 132년 7월에 수성이 외산에서 사냥하고 척근과 더불어 잔치를 열었다. 이에 간나부 우태 미유와 환나부 우태 어지류와 비류나부 조이 양신 등이 몰래 수성에게 말했다. 이전에 5대 모본왕이 죽었을 때 태자가 못나서 여러 신하가 왕자 제사를 임금으로 세우려 하였으나 제사가 늙었다 하여 아들에게 양보하였다. 형이 늙으면 아우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임금이 이미 늙었는데 넘겨줄 뜻이 없으니 그대는 그것을 헤아려 보아라. 수성이 말하였다. 왕위를 잇는 것은 반드시 적자로 하는 것이 천하의 떳떳한 도리이다. 임금이 지금 비록 늙었으나 적자가 있는데 어찌 감히 엿보겠느냐. 미유가 말했다. 아우가 어질면 형 어디를 잇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으니 그대는 이를 의심하지 말라. 이에 자보, 패자, 목도루는 수성에게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병을 핑계대고 출근하지 않았다. 서기 138년 3월에 수성이 질산 남쪽에서 사냥하며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놀고 즐기는 것이 한도가 없었다. 138년 7월에 또 기구에서 사냥하며 5일 만에 돌아왔다. 그 아우 백고가 가나였다. 재앙과 복은 문이었고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지금 그대는 임금의 아우라는 친족으로 모든 관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지위는 이미 지극히 높고 공적도 또한 많다. 마땅히 충성과 의리를 마음에 새기고 예의와 겸손으로 욕심을 이기고 위로 임금의 덕과 같이 하고 아래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부귀가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즐거움을 탐하여 근심거리를 잊고 있으니 마음속으로 그대를 위하여 이를 이태롭게 여기고 있다. 수성이 대답했다. 무릇 사람의 마음에 누가 부귀와 한락을 바라지 않겠느냐. 이것을 얻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없을 따름이다.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형편에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장차 어디에 서겠느냐. 끝내 백고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서기 142년 9월에 환도성에 지진이 났다. 태조대왕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마리 표범이 호랑이의 꼬리를 물어뜯었다. 깨어는 담 그 길흉을 물으니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호랑이는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이고 표범은 같은 무리이면서 작은 것이다. 그 뜻은 임금의 친족 가운데 아마도 대왕의 후손을 끊으려고 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태조대왕이 기분이 나빠 우보 고복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젯밤 꿈에 본 것이 있는데 점쟁이의 말이 이와 같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고복장이 대답하였다. 착하지 않은 일을 하면 길한 것도 변하여 흉한 것이 되고 착한 일을 하면 재앙도 도리어 복이 된다. 지금 대왕이 나라를 집안처럼 걱정하고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니 비록 작은 이변이 있더라도 어찌 걱정하겠는가. 서기 146년 7월에 수성이 외산 아래서 사냥하다가 척근에게 말하였다. 대왕이 늙어서나 죽지 않고 내 나이도 이제 저물어 가니 기다릴 수 없다. 오로지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계책을 세우기 바란다. 척근이 모두 말하였다. 상가 명령에 따르겠다. 이에 한 사람이 홀로 나아가 말하였다. 조금 전에 당신이 상스럽지 않은 말을 하였는데 척근이 직관하지 않고 모두 상가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하니 간사하고 또 아첨한다고 이를 만하다. 내가 직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대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수성이 말하였다. 그대가 직언을 할 수 있다면 약과 침 같은 말이 될 터인데 어찌 의심함이 있겠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지금 대왕이 어질고 안팎에 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대가 비록 공이 있으나 간사하고 아첨하는 부하를 거느리고 밝은 임금을 폐하려고 꾀한다면 이것은 무릇 한 가닥 실로 망균의 무게를 매달아 거꾸로 끌려고 하는 것과 어찌 다르겠느냐. 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만약 그대가 계획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효행과 순종으로 임금을 섬기면 대왕이 그대의 착함을 깊이 알고 반드시 양해할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재앙이 미칠 것이다. 수성은 기분이 나빴다. 척근은 그의 정직함을 질투하여 수성에게 참소하였다. 그대는 대왕이 연로하여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질까 염려하여 대를 잇고자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망령된 말을 하니 우리는 누설되어 재앙을 미칠까 염려된다. 마땅히 죽여 입을 없애야 한다. 수성이 그 말에 따랐다. 서기 146년 8월에 태조대왕이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요동 서안평현을 습격하여 대방현령을 죽이고 낭랑태수의 처자를 잡아왔다. 서기 146년 10월에 우보 고복장이 태조대왕에게 말하였다. 수성이 장차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 먼저 그를 죽이기를 청한다. 태조대왕이 말하였다. 나는 이미 늙었고 수성은 나라에 공이 있다. 나는 장차 왕위를 물려주려 하니 그대는 번거롭게 염려하지 말라. 고복장이 말하였다. 수성은 사람됨이 잔인하고 어질지 못하여 오늘 대왕의 선의를 받으면 내일 대왕의 자손을 해칠 것이다. 대왕은 다만 어질지 못한 아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만 알고 허물이 없는 자손에게 재앙이 미치는 것은 알지 못한다. 대왕은 이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
146년 12월에 임금이 수성에게 말했다. 나는 이미 늙어 모든 정사에 피곤하다. 하늘의 운수가 너의 몸에 있다. 하물며 너는 안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밖으로 군사를 총괄하여 오랫동안 사직에 공이 있고 진실로 신하와 백성의 바람을 채워주었다. 내가 부탁함에 있어 사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어나 마땅히 임금 자리에 나아가 영원히 신의를 얻어 경사를 누릴 것이다. 이에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별궁으로 물러나니 태조대왕이라고 일컬었다.